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클로즈업해서 전달해 드릴 이야기는 바로 경제학의 정말 중요한 획을 그은 인물이죠. 굉장히 재밌고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바로 케인즈입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 이 케인즈가 1930년에 대공황 시절이죠. 우리 손자 손녀들이 누릴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하나의 칼럼 같은 걸 썼었어요. 논거죠. 이게 책이 아니라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한 챕터가 이 책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먼저 저는 이 챕터에서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좀 어느 정도 전달해 드리고요. 또 이 책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유는 바로 이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거장이죠. 경제학의 거장. 이분의 어떤 칼럼을 여러 특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급의 이런 여러 지금 현존하는 거장들이죠. 현존하는 거장들이 이 글을 모두 읽고 각자 그 글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 동조하는 부분, 또 비판하는 부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또 칼럼으로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엮어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책 제목은 다시 케인즈이지만 영어로는 Revisiting Keynes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를 공부하고 싶다,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참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그런 감정으로 이 책을 제가 꼼꼼히 읽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하나는 제가 이 채널을 이용해서 경토라는 경익남과 토론합시다라는 이 경토 시리즈를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토가 사실 저랑 또 제가 모시는 초대하는 이 손님과 경제적인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담하는, 서로의 생각을 가지고 서로 대담하는, 동의해도 좋고 반문해도 좋고 동의하지 않아도 좋고 그런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우리가 더 경기에 대해서, 경제나 혹은 어떤 시장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 책이 바로 거장과 거장들의 토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장과 거장의 이제 주고받는 대담인 거죠. 물론 글과 글의 대담이긴 하지만 이 책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신선했고 저는 너무 재밌게 읽어서 이 책을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의 구성 중에 1장이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누릴 경제적 가능성입니다. 1930년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 책은 결과적으로 대공황 시절에 혹독하게 어려웠던 그 시절에 쓰여졌던 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자 손녀를 겨냥했다. 그럼 약 100년이죠. 100년. 그러니까 지금인 거예요. 지금 2020, 30년대의 경제가 어떨 것이다라고 조망해 놓은 글이에요. 되게 재밌죠. 아마 케인즈가 자신의 이런 칼럼이 정말 이 후대에까지, 100년 후대에까지 읽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쓰셨을까, 이런 제 개인적인 질문도 있고, 어쨌든 케인즈는 그 칼럼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이야기했는지, 지금 정말 말 그대로 100년이 지난 지금 어떤 사회인지 한번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1883년에 태어나셨고 194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딱 대공황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경제학자로 남아 있는 분이신데요. 물론 영국의 경제학자이고 철학자입니다. 거시경제학, 또 경제정책 이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대표적인 의사를 여러 후대의 후학에게 전달한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케인스주의 경제학을
제창한 것으로 알려진 대표 저서죠.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여기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완전 고용 정책에 기초한 경기 침체 치유책을 주창하기도 했었죠. 사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경제 이론이 케인즈의 어떤 이론을 보완하거나 그걸 거의 그대로 가져오거나 또 수정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반문하거나 하면서 이루어진 지금의 경기 시스템입니다. 경제학과 경제 정책적인 그 움직임이 그런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먼저 케인즈가 전망한 100년 후 지금의 경제 어떤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은 굉장히 소름이 끼칠 만큼 너무 정확하게 맞춘 것 같습니다. 좀 몇 군데 읽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19세기를 장식했던 거대한 경제 발전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심찮게 들린다. 1930년대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대공황 시절. 기술 수준은 잉여 노동력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할 새도 없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생활 수준은 지나치게 빨리 향상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이 개발되고 그 기술이 인력, 노동력을 대체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노동자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고 있는 모습. 지금 미국에 대규모 파업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파업이 전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전국 자동차 노조를 중심으로 14만 6천여 명의 노조가 파업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노조의 파업의 이유는 임금 올려달라는 것도 있어요. 임금 올려달라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사실은 두 번째가 아니라 앞뒤로 바뀌었죠. 임금 올려달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노조의 외침이 뭐냐면 전기차로 전환될 때 우리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달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예요.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죠. 그러면 자동차의 부품 수가 대략 7, 8천 개가 빠져요. 그럼 7, 8천 개의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사라지고 또 그런 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우리는 뻔히 알고 있는데 내 일자리를 우리 노조들의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조건 하에서 일을 진행해 달라 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지금 기술 수준이 잉여 노동력 문제 해결책을 모색할 새도 없을 만큼 빨리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이 너무 소름 끼치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 불황이 덮쳤었고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에세이를 쓰는 목적이 현재나 가까운 미래를 헤아려내는 것이 아니며 나 자신부터 근시안에서 탈피해 미래를 향해 날개를 펼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가 지금 앞으로 그 미래에 어떤 일들이 전개될까 그게 궁금해서라기보다는 그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다라는 이미지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물론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뭐 100년 후를 전망하고 그럴 만한 뭐 시도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다음 해를 전망하는 경제 전망을 하는 경제 전망의 저자로서 이렇게 경제 전망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그 미래를 먼저 들여다보고 나름 뭔가 준비된 날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19세기 초 이후로 석탄, 증기, 석유, 강철, 고무, 면화, 화학, 자동차, 기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등장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 발전, 뭐 혁신 물품이 등장하고 그렇게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런데 우리는 기술적 실업이라는 새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일부 독자들은 이 질병을 들어본 적이 없겠지만 몇 년이 지나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될 것이다.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노동력의 절감 방법을 찾는 속도가
노동력의 새로운 활용처를 찾는 속도보다 더 빨라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키오스크가 대체되고 있죠. 노동력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하이패스를 도입했어요. 노동력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노동력이 새로운 활용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속도가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생하는 실업이 뭐다? 바로 기술적 실업이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나는 앞으로 100년 후 선진국의 생활 수준이 오늘날보다 4배에서 8배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물론 이렇게 예측한 부분에 대해서 이 수십여 다른 현존하는 학자들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나 수상자급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도 있고 반문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공감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문구가 뭐냐면 나는 머지않아 인간의 물질적 삶에 이제껏 없었던 아주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그때가 되면 바로 지금이죠. 지금이 되면 자신의 경제적 안위를 위해 사는 것은 더 이상 합당치 않고 타인의 경제적 안위를 챙기는 일이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도의 성장을 이루고 혁신 문물, 기술 개발을 이루고 그러면 그만큼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죠. 높아지다 보면 우리의 욕구가 있는데 욕구 하나는 절대적 욕구예요. 기본적 욕구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한 가지 욕구는 상대적 욕구예요. 남들보다 나아 보이고자 하는 욕구.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멋있는 옷을 입고 있다. 내가 절대적으로 멋있어 보이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내가 좀 더 돋보이기 위한 욕구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특히 MZ세대들, 저는 뭐 SNS를 잘 안 하지만 유튜브도 SNS죠.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SNS,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여행을 왜 갈까요? 그 MZ세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여행을 가는 게 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행을 가는 모습이 그 여행지의 경험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여행지에서 나는 여행한다라는 것을 SNS에 올리기 위해 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결국 나는 뭐 이런 삶을 산다, 이런 멋있는 삶을 산다, 나는 이런 여행하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을 적어도 SNS 공간에서 상대적 욕구로서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금 현상을 그렇게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규명을 줘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SNS 공간에서만큼은 정말 세상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그 수영장에서 나의 이제 어깨까지 물을 담그고 이렇게 세상을 내다보는 그런 멋있는 모습을 SNS에서 너무 많은 그런 사진을 많이 봐서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절대적으로는 내가 행복하거나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진 못하는 삶을 살지라도 상대적 욕구, SNS 공간에서라도 나의 삶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아닌가. 그래서 욕구는 절대적 욕구와 상대적 욕구로 나뉘는데 그런 어떤 지금의 사회 현상도 일정 부분 설명해내고 있지 않나. 저는 이 케인즈의 에세이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살게 되다 보니 소득 수준이 절대적으로 높아지다 보니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의 안위를 챙기는 것보다 상대방의 안위를 챙기게 된다. 그런 일이 합당한 일일 것이다 라고 여겨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뭐 높은 인지도를 받고 소득을 영위하는 뭐 인플루언서들이 혹은 연예인들이 혹은 공인들이 적극적으로 기부 활동에 가담을 한다든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가 그것은 나의 안위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경제적 안위를 챙기는 일이 절대적으로 합당한 일이라고 대부분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저도 기억이 나네요. 지난 10만 구독 달성할 때 10만 구독 달성할 때까지의 모든 유튜브 수익금을 기부하겠다라고 말씀을 밝혔었고, 기부를 한 것도 결과적으로 이 사회는 소위 말하는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 성공한 인물들에게 타인의 안위를 살피는 것도 필요한 하나의 조건이다. 그런 것도 필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렇게 쓰여진 거 보니까 오히려 뒤에 다른 여러 학자들이 좀 비판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경제적으로는 규모 면에서는 이렇게 커지고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사실 소득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자본주의의 병폐를 앓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소득 불평등이 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경제적 안위를 챙기는 일이 합당하게 여겨지는 사회라고 또 케인즈는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글에 대해서 정말 저명한 학자가 어떤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을 저는 또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면 최근에 착한 임대인이라는 그런 어떤 캠페인이 열린다든가, 이런 것들도 일종의 타인의 경제적 안위를 챙기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제가 충분히 모든 부분들을 다 읽어내드리지 못했지만 케인즈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우리 2023년 경제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런 경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는 그 설명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마지막 문장처럼 나의 안위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안위도 챙기는 그런 일을 함께 해나가면 저도 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교훈을 준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런 문장을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사실 이 책의 챕터마다 끝부분에 이 케인즈가 남긴 명언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명언 하나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존의 낡은 사고방식을 어떻게 버리고 또 새로운 변화된 세상을 잘 살아나갈 것인가를 고민하시는데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는 이 3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3장은 정말 너무나 유명한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조지프 스티글리츠. 스티글리츠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스티글리츠가 역시 앞에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를, 이 글을, 에세이를 읽고 케인즈의 글을 읽고 비판을 한 겁니다. 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누릴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케인즈가 쓴 에세이에 대해서 경제적 발전에 대한 케인즈의 예측으로도 흥미롭지만 그만큼 매혹적인 것은 글에 내포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가정들이다.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는 거대한 기술 향상과 자본 축적 덕분에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이로써 인간 개개인이 더 고매한 소명에 에너지를 쏟아붓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사회 관습과 제도는 대부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므로 경제적 필요성이 충족되면 완전히 새로운 제도들과 사회 관습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성장률로 이렇게 다 계산을 해봤는데 4배에서 8배 정도 GDP 규모가 커진다고 케인즈는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 일정 부분 공감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케인즈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요, 케인즈가
그 어디에서도 분배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여기 내용 중에 뭐냐면요. 케인즈가 영국 학자잖아요. 근데 영국 경제만 얘기한 거예요.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특히 신흥국들의 경제는 그만큼 뭐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게 됐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전망한 것이냐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아직도 세계 인구의 50%는 하루에 2달러가 안 되는 돈으로 살고 있다. 그중 약 10억 명은 하루에 1달러 미만의 돈으로 연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만큼 경제적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는데 케인즈는 이 자본주의가 경제적 문제를 완전히 해소시키고 정말 성장된 어떤 경제 국가의 면모, 선진국의 면모를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지적될 만하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케인즈는요, 또 부유층의 아내들, 무엇이든 더 즐거운 일을 찾을 수 없는 불행한 여성들이라고 언급하며 경제적 부담을 던 사람들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인 인상을 남긴다. 예. 케인즈 그 에세이 보면, 그러니까 부유층의 아내들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뭐 그냥 무엇이든 더 즐거운 일을 찾을 수 없는, 왜냐면 이미 즐거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더 즐거운 삶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여성들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부유층 아내들에 대해서 나름 비꼬는 비관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굉장히 비관적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심지어 소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소득을 가지고 소비로 연결시키는데 소비에는 크게 두 가지 소비예요. 하나는 소위 말하는 재화, 그리고 하나는 여가,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근데 여가에 대한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가에 대한 소비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소득 수준이 늘어나고 부유층의 아내들은 사실 일을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헛되게 시간을 보낸다는 식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근데 그 예측 중에 텔레비전의 등장을 예측하지 못했나 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가를 찾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시간을 텔레비전을 본다 이거예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유튜브를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더 즐거운 일을 찾기 위해서 막 노력하지는 않는다. 그 여가를 상당 부분 채워주는 디지털 디바이스가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뭐 근데 좀 너무 과한 비판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어떻게 텔레비전까지, 그죠? 텔레비전이 보급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유튜브가 이렇게 보급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스티글리츠의 비판인 거예요. 어쨌든 왜 그렇게 여가를 조금만 누리려 하느냐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오히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여가의 증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럼 재화의 증가로 이어졌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가를 증가시키거나 재화 소비를 또 증가시키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조금만 덜 일해도, 쉽게 말하면 뭐 한 달 풍요롭게 살려면 1,000만 원을 벌어야 된다. 근데 2,000만 원을 버니까 일하는 시간을 반으로 줄인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케인즈의 전망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고소득층이 더 바쁘게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여러 가지 배경에는 여기서도 스티글리츠가 비판을 했지만 노동의 즐거움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재밌어서입니다. 이 유튜브도 일종의 저한테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근본적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즐겁다. 우리 채널에 박종호 교수님 출연하셨었잖아요. 경토에 출연하셨었잖아요.
근데 박정호 교수님하고 얘기하는데 한 번은 전화하는데 저도 굉장히 바쁘게 살지만 박정호 교수님도 굉장히 바쁘게 사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까 했더니 일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소비하는 즐거움보다 일하는 즐거움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크홀릭인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여가 시간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일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다라고 가정하면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다. 스티글리츠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스티글리츠가 이런 표현했어요. 나에게 이 글을 쓰는 행위는 노동일까 아니면 여가일까? 이 글을 쓴다고 딱히 금전적 이익이 생기지는 않지만 나는 이런 문제들을 생각할 때 즐거워진다.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떠올리고 뭐 그러면서 답변하고 너무 즐겁다. 저도 주로 저는 글에 집중하는 시점이 주말 오전입니다. 주말 오전 아침 일찍 일어나면 저는 이제 경제의 바다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저 스스로. 그러니까 매주 한 편 정도의 신문 칼럼을 쓰고 있다 보니 그러면 주말 오전에 딱 글을 쓰면 몰입하기가 좋아요. 아무도 저한테 연락을 안 주거든요. 주말 오전에 누가 연락을 줘요? 근데 주중에는 연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몰입해가지고 저는 다 칼럼이 경제 칼럼이니까 경제의 바다에 온전히 빠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여행하는 것 같아요. 너무 즐겁습니다. 그게 정말 질문을 하신다면 이 칼럼을 쓰는 이유가 그 일하는 것일 텐데 그게 정말 그 칼럼 고료를 받기 위한 것일까? 내가 즐거워서일까? 둘 중에 하나 찾는다면 분명히 즐거워서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도 재미있으시죠? 저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또 이런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개인과 가족들의 상황이 더 나빠졌을 수도 있다. 비만이 만연하고 가족에게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너무 일만 하다 보니 정작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없어지는 것은 문제 있는 행동이다. 이게 뭐냐면 풍요로운 사회가 되다 보면 정말 풍요로워지고 더 행복해질까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니다.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비만이라는 팬데믹과 같은 이런 상황,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그리고 막 일에 미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쨌든 부를 축적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이 일을 하든가, 그죠? 그런 구조 속에 놓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절대적인 행복 혹은 상대적인 행복을 만들어 줄까? 아니라는 것을 비판하죠. 그러니까 케인즈가 너무 자본주의 사회가 가져다 줄 어떤 미래가 너무 낙관적으로 너무 과하게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한 거 아닌가라고 일종의 비판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케인즈를 비판할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스티글리츠는 이렇게 비판을 한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인정할 만한 것들은 있지만 부족한 것들이 또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종의 토론이잖아요. 케인즈와 스티글리츠의 토론인 거예요. 제 채널에서 경인남과 토론합시다가 지향하는 그런 토론인 거예요. 제가 지향하는. 근데 이렇게 토론하다 보니 더 정합성 있게 맞는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다 보면 그 한 사람이 모든 걸 보진 못할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이 분명히 채워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전지전능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제 채널이 지향하는 바입니다만 그래서 혹여나 저의 메시지만 듣지 마시고 제가 초대하는 많은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으시면서 균형점을 좀 찾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 편에 역시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남긴 정말 멋있는 격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란
인간의 가장 악한 특성이 모두가 최대의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 가장 악한 일을 할 것이라는 놀라운 믿음이다. 제가 이 문장을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생각했거든요. 아직도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와닿지 않지만 상당한 인사이트를 주는, 우리가 경제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좀 큰 깊은 눈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좀 울림이 있는 격언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다른 그 사상가들, 다른 현대의 학자들이 케인즈의 에세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글의 후담을 좀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번에는 너무나 또 유명한 벤저민 프리드만, 여러분 잘 아시죠? 네, 하버드대 정치경제학 교수님이시고요. 경제학과 학과장까지도 지내셨었고요. 정말 유명한 학자인데, 이분은 케인즈의 이 에세이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한번 말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증조부 세대보다 더 잘 살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 케인즈가 손자 손녀한테 남긴 그 글이기 때문에, 아까 에세이의 제목을 다시 읽어드려야겠네요. 케인즈가 1930년대 썼던 우리 손자 손녀들이 누릴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에세이니까, 이 에세이에 대해서 역시 이 프리드먼은 증조부 세대보다 더 잘 살고 있나? 라는 질문으로 이 에세이가 또 시작돼요. 우리는 그들의 삶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있을까? 또한 우리의 증손주 세대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만족스러운 삶을 살 것 같은가? 요컨대 인류는 정말 진보하고 있을까? 또 그렇다면 그 진보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진보 하면 많이 제시하는 그 데이터가 의학의 발전이고, 의학의 발전의 성과를 많이 얘기하는 게 유아 사망률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사망률이 높은 나라냐 낮은 나라냐라는 것을 가지고 그 나라의 수준을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유아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졌고, 우리 삶은 상당 부분 나아졌고, 분명 더 행복해진 것 같기도 하고, 천연두나 소아마비처럼 뭐 정말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질병도 사실 퇴치할 수 있을 만큼 의학 수준이 높아졌고, 이제 암도 수술을 한다든가 암에 대응하는 어떤 다른 요법들도 많이 등장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많이 진보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공감의 메시지를 많이 제시합니다. 과학적으로 진보한 건 맞지만 시민들이 더 행복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더 만족스러워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증조부 세대가 이런 발전을 전혀 접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덜 행복했을까? 1930년대 그 당시가 덜 행복했을까? 지금이 정말 더 행복해진 걸까? 이런 질문을 좀 던지는 거예요. 1930년부터 100년에 걸쳐 생활 수준이 4배에서 8배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그의 예상은 기가 막히게 적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의 태도에 있어서는 그의 예상이 적중했다는 징후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케인즈가 얘기한 자본주의는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의 GDP를, 한 국가의 GDP를 높게는 8배까지 올려놓을 것이기 때문에 100년 동안 그만큼 풍요로워질 것이고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다. 자본주의의 순기능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태도적으로도 그만큼 만족스러워졌다, 행복해졌다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반문하기 위해서 애덤 스미스를 귀환시켰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150년 전 애덤 스미스, 경제학의 아버지. 인간의 본성의 핵심은 끊임없이 나아지려는 의지
라고 밝혔다.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욕구는 엄마 자궁에서부터 형성돼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 애던 스미스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두 순간이 이어지는 동안 누군가 자신의 상황에 아주 완벽하고 완전히 만족해서 어떤 변화나 개선도 바라지 않는 때는 아마 단 한순간도 없을 것이다. 더욱이 경제 상태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들 삶에서 개선하고 싶어하는 핵심이다. 재산 증식은 사람들 대부분이 상황을 개선하는 주요 수단이다.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물질적으로 불충분한 상태에서 나아지고 있고 나아지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GDP 규모가 4배에서 8배 증가하는 동안 우리의 이 상황을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는 정도도 계속 눈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GDP 규모가 작았던, 쉽게 말하면 못 살았을 때는 눈이 낮았기 때문에 낮은 수준에서 만족감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눈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문물과 기술 발전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행복이 절대적 행복이 있고 상대적 행복이 있는데 절대적 행복은 충족이 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못 사는 사람은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더 빈곤해진다라는 것을 뜻하죠. 재밌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은 시간에 따라 바뀌고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애덤 스미스의 주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처한 영구적인 상황이 어떻든 언젠가는 그것에 순응한다. 그러니까 계속 이 수준에 만족한 삶을 살다 보면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영위하고 싶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평대 집에 살다가 30평대로 이사 갔어요. 근데 30평대 집으로 딱 이사 가는 순간 와, 집이 굉장히 커졌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30평대 집에 또 1년 정도 살다 보면 또 좁다고 느껴요. 그러면 이제 40평대 집에 이사를 갑니다. 그럼 정말 큰 집에 살고 자랑스럽고 이래요. 그러다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니까 더 넓은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현재의 상황에 100%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족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덤 스미스의 주장처럼 결과적으로 이 프리드만은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나는 애덤 스미스에 더 공감한다 이런 식으로 논거를 펼친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가 주장을 할 때는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프리드만이 활용한 그 근거는 애덤 스미스의 주장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생각한 이 부분은 케인즈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주장한 거예요. 정말 토론 수준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예, 진짜 멋지네요. 뭐가 옳다 그르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미처 못 보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일단 아주 기초적인 생활 수준을 넘어서면 절대적인 생활 수준에 좌우되기보다는 생활 수준이 변화하는 양상에 더 많이 좌우된다. 이미 그 만족감이 생겨버리면 더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원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더 나은 생활 수준을 추구하는 동의는 그 이유는 분명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것보다 더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교 대상인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이다. 그러니까 이 부에는 절대적 부와 상대적 부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한다면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상위 80% 절대 과반인 거죠. 하위 20%를 제외한 거의 나머지 과반은 절대적인 부는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건 제 생각인 거예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을 이기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처음부터 가난하지 않게 태어났기 때문에, 배고픔 없이 살았기 때문에 가난을 이기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 부를 쟁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적 부, 그러니까 절대적인 빈곤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는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지금 이 MZ세대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 사회적 환경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세대는 그냥 절대적 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 빈곤에서 탈피하기 위한 게 아니라 상대적 부, 상대적으로 내가 더 잘 살고자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게 욕망이라는 거죠. 더 나은 생활 수준을 추구하는 그 동인이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이라는 거죠. 이 책에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또 반문하듯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의 부의 기준을 상대적 부로 둔다면 그 삶이 계속 피곤해질 수 있어요. 절대적 부로 관점을 가져간다면 내 남은 삶이 계속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남들보다 더 잘 살고자 원하는 것,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기 원하는 것, 원할 수 있지만 그게 행복의 기준, 만족의 기준이 되면 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endless game of catch up, 영원히 쫓아가는 과정에서 맴돌아요. endless game, 끝없는 캐치업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끝나는 거죠. 이 삶이. 그게 과연 행복할까요? 그 상대적 부를 이루면 그러면 정말 또 부유해졌다고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적 부를 어느 정도 이루면, 여러분 뭐가 부자입니까? 부자의 개념이 뭡니까? 50억이면 부자입니까? 그럼 50억 부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부자라고 생각하는지. 아닙니다. 100억을 갖고 있어야 또 부자라고 생각해요. 100억 부자들한테 물어봐요. 자기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지. 100억이 안 되는 자산가들은 100억만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시지만 100억대 부자들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 안 해요. 1000억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해요. 엔들리스 게임 오브 캐치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의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고 다 지향하는 바를 존중합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남은 삶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그 부의 수준의 고을 자체를, 상대적인 기준을 내가 알아서 선정하는 거죠. 그러면 행복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경제적 자유 또 행복을 느끼시길 바라는 마음에 뭐 정말 부족한 제 생각마저도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정말 많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전달하는 정말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고요. 성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다른 그 학자들이 공감을 했지만 또 상당한 사람들은 또 비판을 했는데, 성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분배 문제에 대해서 옳게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비판, 이런 비판을 많이 담은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케인즈는 에세이에서 인류가 상황과 무관하게 품는 절대적 욕구와 본인이 남보다 더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은 상대적 욕구를 구분했다. 케인즈는 이어지는 추론에서 인간 소비의 마지막 동기인 상대적 욕구는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공략한 거죠. 사실 절대적 욕구보다 상대적 욕구가 더 중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상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움직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의 이웃보다 더 많이 소비할 때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케인즈에 대해서 어쩌면 그것이 실수의 핵심이었을지 모른다. 레이온 휘브드는 비슷하지만 그보다 조금 덜 야비한 소비의 동기는 또래 집단의 존경심을 얻고 싶은 욕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더 많은 소비를 하면서 행복하다. 비교 대상과 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한다. 그러면서 희열을 느낀다. 그러면서 여가 소비를 많이 늘릴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또래 집단의 존경심을 얻고 싶은 욕망.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죠. 자신의 안위보다 타인의 안위를 더 생각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하는 그런 또 다른 이런 사회 문화적인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케인즈의 전망이 100% 맞을 수는 없다. 뭐 저는 이런 지적할 만한 것들은 또 지적할 수 있겠지만 상당 부분 어떤 뭔가를 안건을 던지고 그 안건을 비판하거나 보완하거나 수정하거나 하면서 학문의 발전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인즈를 후대에 굉장히 중요한 경제학계의 역사적인 인물로 추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면에서 정말 케인즈의 생각과 또 케인즈에 대해서 여러 또 생각을 같이 공감하며 토론하듯이 펼친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제사적으로 의미가 있을 만한 이 책의 내용이 제 채널을 통해서 공유됨으로써 여러분께 조금 더 공감과 좀 더 많은 생각, 그리고 경제관에 대한 관념을 좀 포착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책 갖고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